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에서 신혼생활을 하다 현재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생활 2년 만에 극적으로 남편과 설득 끝에 합의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에는 당연히 남편 때문이긴 하지만 원인을 따져본다면 시어머니 탓이 큰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참 유별나신 분이셨어요. 세상의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실 텐데 내 자식이 귀하다고 남의 자식은 안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사람처럼 저에게만 유독 까칠하신 분이셨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남편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죠. 모전자전이라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한 입을 덮고 살아보니 둘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있었는데 둘 다 나는 하기 싫고 제 손을 빌어 혹은 제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했죠. 제가 또 그런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세상에 누가 같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걸 며느리 도리 혹은 효도라고 말하며 거의 일방적으로 부인 덕, 며느리 덕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건 저라는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아니면 저를 감사하게도 착하게 봤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하면 똑같이 갚아줘야 성미가 풀리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인간을 보면 꼭 지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결혼 생활이 그 모양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야 잘못된 모정에 삐뚤어졌다고 쳐도 남편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겠어요? 받았으니 돌려줄 수밖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혼하고 현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랑 남편은 처음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도 어색한 건 하나도 없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도 별로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인데 남편 역시 구김살 하나 없이 처음 보는 제 앞에서도 말을 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설레임보다는 친숙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1시간은 기본이었는데 둘 다 30대의 나이였던 터라 곧바로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인 사이가 된 이후에도 저희는 마치 한 5, 6년 연애를 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가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죽이 참 잘 맞아 데이트는 늘 즐거웠고 그렇게 2년 3개월 조금 넘긴 뒤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쯤에 나이가 되면 친구들도 동료들도 하나둘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그때는 저나 그 남자도 결혼하면 그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자만심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낯간지러운 프로포즈 이벤트는 없었지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모은 돈을 오픈하니 고만고만 한 것 같아 대세에 맞춰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냥 전형적인 어머니상이었죠. 전업주부라고 하셨는데
그저 한평생 살림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겉모습에도 그게 느껴졌는데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 저희 엄마와는 뭔가 느낌부터가 확연하게 다르긴 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둘째이자 막내였는데 남편 위로는 5살 많은 누나가 있었고 누나는 시집을 가서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외국에 나가 사는 게 꿈이었다나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품 안의 자식은 남편밖에 없었고 딱 봐도 아들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표현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홀어머니도 아니고 당신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여기며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정신이 없고 바빠서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직장이 서울이라 처음에는 전세를 가더라도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하물며 둘 다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 산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서울의 집값은 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전세도 많이 있지도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 자체도 매매하는 돈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돈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 경기도 쪽에 밀려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 더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당신 말에 의하면 빚을 내더라도 서울의 집은 절대 그 값이 떨어지지 않으니 무조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하셨는데 물론 맞벌이였기 때문에 영끌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삶의 질이라는 건 보장할 수 없었어요. 벌어서 집 대출 갚는데 거진 다 쓰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면 여유 자금은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고 영끌을 부추기셨고 당신께서 직접 알아보셨다며 매매 물건도 몇 개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가급적이면 서울이 좋지 않겠냐며 집을 살 거면 영끌을 하더라도 서울집을 사자고 했는데 돈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무엇보다 서울 집보다 훨씬 싼 가격의 아파트인데 평수도 집 컨디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일산의 30평대 아파트를 대출을 조금 끼고 구입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일산 집도 아주 싸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제 딴에는 동네의 인프라와 환경 같은 걸 따져서 고른 집이었어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은 물론이고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었는데 그러니 저희 두 사람의 출퇴근도 용이했죠. 물론 시간 자체는 30분 정도 늘어났지만 저희는 충분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두 사람의 회사가 있는 지하철역까지 환승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만하면 어지간한 서울의 아파트 못지않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차로 움직일 때 역시 고속도로 진입하기도 어렵지 않았는데 근처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까지 조금씩만 움직이면 다 있어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여러모로 빠지지 않았어요. 여차해서 집을 판다고 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해 그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잘 캐치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이 추천한 매물들이 전부 시어머니 집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저희들을 당신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으로 가게 되었으니 당신 생각에 엄청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노린 것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천만다행인 일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저희 집에 오시지도 않고 방해 없이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도저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되겠는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놀러를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우 우리 이쁜 며느리 보러 왔지? 라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셨는데 막말로 시어머니가 왜 저를 보러 저희 집에 오셨겠어요? 당연히 당신 아들 보시러 오셨겠죠. 그래도 저 기분 상할까 싶어 하신 선의의 거짓말이니 저도 웃으며 속아드렸는데요. 문제는 살림만 하셔서 그런지 저희 집 상태가 눈에 거슬리셨나 봐요. 여기 바닥에 걸레질 안 하니? 마루가 얼룩덜룩 하잖아. 그리고 그 차질구레한 것들은 왜 다 나와 있는 거니?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어머, 이 컵 좀 봐. 이 안에 잘 닦은 거야? 여기 뭘 먹었는지 검은 게 묻어있다. 니들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그렇지 집에 신경 좀 써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말씀은 니들이라고 하셨지만 저를 보고 하셨어요. 젊은 부부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집도 남편과 제가 집안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밥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밀대로 걸레질을 하는데 시어머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전부 남편이 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못했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눈을 흘겼는데요. 마침 그걸 또 시어머니에게 들켜서 저 혼자 뜨끔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냉장고를 벌컥 여섰는데 그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머어머 이게 뭐야? 뭐 전부 인스턴트야?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 먹니? 그러면 여기에 예쁘게 덜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두면 어떡해? 너 시집 왔으면 살림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내 아들 먹이고 있었니? 시어머니는 그때부턴 아예 대놓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 듯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쁜 며느리를 보시러 온 게 아니라 며느리를 잡으러 오신 거죠. 엄마 그만해. 무슨 사감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도 바빠서 그러지. 그리고 냉장고는 우리 둘 다 집에서 거의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왜 집에서 밥을 안 먹어? 그럼 니들은 계속 밖에서 사 먹었다는 거야? 회사가 바쁘면 저녁도 먹고 야근도 하지. 그리고 이 근처에 먹을 데도 많아서 그냥 둘 다 힘들면 나가서 한 끼 사 먹고 오고 그래. 괜히 이것저것 재료들 사다 놓고 못 먹으면 그거 다 버려야 하잖아. 으이그 말이나 못하면 너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한테 따박따박 대들었어? 엄마 서운해지려고 한다. 너 혹시 우리 아들 잡고 사니? 아니요. 어머니도 참 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은 같이 하거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 차근차근 배울게요. 저 요리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어제도 저희 장 봐서 떡볶이 해 먹었는걸요. 뭐? 떡볶이? 너는 떡볶이가 밥이니? 아, 장가 가기 전에는 맨날 내가 갓 지은 밥에 갓 끓인 국에 영양 밸런스 다 맞춰서 먹였는데 이러면 안 돼. 죄송해요. 앞으로는 신경 쓸게요. 그래. 그리고 네가 아까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한다고 했나? 예, 그거 아니야. 남자가 무슨 살림을 하니? 네 거 전부 네 살림인데 네가 해야지. 재밌지 마. 힘들어도 해야 늘어, 우리 며느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제 살림이니 남편한테 시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했냐고 확인사살까지 하시니 네라고 할 수도 아니요라고 할 수도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러자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고 화제를 돌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말이라 그런지 금방 얼굴 색을 바꾸고 당신 아들 팔짱 낀 채 저희 아파트 단지를 나서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근처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 드시고 싶냐고 물으며 시어머니를 챙겼는데 그 두 사람을 따라가는 저는 무슨 무술이도 아니고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럴 거면 둘이 나가서 먹고 저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처럼 일산까지 오셨는데 그럴 수는 없었고 맨날 먹는 한식은 싫다고 하셔서 샤브샤브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샤브샤브 집이 뷔페식이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가져다 자유롭게 만들어 먹는 그런 시스템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림을 잘하신다는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 저만 자리에 엉덩이도 못 붙이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시며 입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한 번에 시켜도 되는 건데 일부러 나눠서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연신 먹기 바빴는데 내가 왜 밖에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바빠야 하나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야 나도 좀 먹자. 이제부터는 자기가 좀 움직여. 하고 저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찌릿하고 노려보셨어요. 하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차마 싫은 소리는 못 하시겠는지 하시며 헛기침을 하셨는데 제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서 알았지만 모른 척 시치미를 뗐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기껏 나와서 외식했는데 저는 이따 정말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니 차마 그런 열받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를 시킬 수 없어 남편을 시킨 건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마땅하셨겠죠. 그래도 그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이 편하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거든요. 괜히 착한 며느리 되려다 호구 잡힌다고 끝까지 그럴 수 없으면 차라리 있는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몇 번은 뜨아해도 전부 과정이라고 여기며 넘겼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떡하든 저를 꺾어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고 싶으셨나 본데 그러니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되었죠.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멀다고 저희 집에 못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그때부턴 일주일에 많게는 2번씩이나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전에는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니 그냥 계속 택시를 당신 정용차처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 들으라고 당신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만 손해야. 사람들이 애처가 어쩌고 하는 거 사실 다 뒤로 놀리는 거다.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좀스럽게 와이프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요즘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부부가 공평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더 뒷말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지.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봐라. 애가 그럼 아빠보다 엄마가 더 우위에 있는 줄 알고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너 애한테 무시당하고 싶어? 너는 엄마 하는 거 보고 자랐으면서. 그야 그건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 아빠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게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니? 그냥 하는 거고 원래 하는 거야. 에휴, 아무래도 우리 사부인이 밖에서 일하신다고 따님 교육을 잘 못하셨나 보다. 이런 건 원래 엄마가 가르쳐주는 건데. 어머니, 그 말씀은 좀... 그래, 이거 봐라. 내가 말하면 불편해지잖아. 그래서 친정엄마 역할이 중요한 건데 안타깝다 이 말이지. 오해는 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이라도 배워야지. 네가 가장을 잘 섬겨야 나중에 애 낳아도 애가 서열을 잘 챙긴다. 어머니, 서열이라고 하시면 혹시 아이가 제 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어머니 세대랑 좀 달라요. 여자도 능력 있으면 남자 못지않게 가장 역할도 하고 서로 누가 더 위하고 하는 게 아니고 평등한 관계인데 저희 사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혹여 제가 이 무시하고 함부로 할까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저 안 그래요.
저는 최대한 웃는 얼굴로 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셨는데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걸 봐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듯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심술이라도 부리시고 싶으셨나? 앞으로 종종 자고 갈 테니 저더러 당신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면 그땐 정말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날 테니 남편에게 SOS를 쳤는데요. 제 마음을 10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자기 엄마가 먼 길 와서 주무시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서운하다 하더군요. 저는 설마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정 언니가 괘씸하다고 시어머니가 왔다 가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이 가서 제부를 괴롭혀주겠다고요. 어머 제부, 이거 좀 들어서 여기에 넣어라. 어머 이게 웬 얼룩이야? 제부, 밀대 가져와서 여기 좀 빡빡 문질러. 원래 이런 건 힘 있는 남자가 하는 거야. 제부, 우리 장 보러 갈까? 오늘 제부 있으니까 무거운 거 많이 사도 되겠다.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배달 좀 부탁해. 이렇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언니 성격도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 정말로 그걸 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언니가 온다고 하면 기겁을 했고 결정적으로 고은아, 시어머니가 방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고 했나? 그거 좋은 생각 같아. 그럼 나도 오면 자고 가도 되잖아. 그거 빨리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절대 방은 만들면 안 된다고요. 자기는 처형이 왜 저러는 건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미칠 것 같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제가 피식 웃으면서 그랬죠. 그럼 나는 오죽 불편했겠니? 그러니까 알아서 중간 역할 잘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혼 생활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고 친정언니한테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니의 맹활약으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갈 테니 불편하게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애석하게도 한 고비를 넘기니 다음 고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간이 날 때면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시간을 보내거든요.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맥주를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동네 조금 큰 슈퍼에 들러 군것질거리를 사오기도 하며 그것도 소소한 데이트라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동네의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왜 부동산 앞에 금매 물건 같은 걸 붙여놓잖아요. 그걸 한참 보더라고요.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러나.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남편은 그냥 봤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 동네 집 시세가 어떤지 궁금했다나요? 그리고 한동안 남편은 저랑 산책하며 그렇게 금매 물건들을 유심히 봤는데 그때가 하필 저희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나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의 시어머니가 콕 집어 사라고 했던 집들은 많게는 몇 억씩 값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저희 동네 집들을 검색하며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해 명절에 저는 시댁에서 때 아닌 폭탄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글쎄 당신이 살던 집을 세를 주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동네가 몇 번 다녀보니까 공기도 좋고 덜 복잡하고 물가도 싼 것 같아서 좋더라고. 게다가 니들도 근처에 있으니 내가 오며 가며 들여다보기도 좋잖아. 내가 반찬 같은 거 하면 나눠줄 수도 있고. 어때? 니들도 좋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럴 생각이신 거냐, 아니면 이미 다 정해진 거냐 재차 물어봤는데 남편이 벌써 저희 집 근처에 마땅한 금매 물건을 봐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참 동안 저희 동네 부동산 물건을 유심히 봤던 게 자기 부모님 집을 구해드리려 했던 거였고, 제가 싫어할까봐 별일 아니라는 듯 저에겐 비밀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남편도 근처에 사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또 지난번처럼 저희 친정 언니에게 일러 바치고 똑같이 할까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누나도 멀리 있고 나까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근처에 있는 게 안심이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챙겨드리는 것도 편할 것 같았는데 우리 서울집 갈 때마다 멀어서 고생하잖아. 이래저래 좋은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 좋게 생각하자. 그냥 근처에만 사는 것 뿐이야. 설마 처형한테 똑같이 이사 오라고 할 건 아니지. 이사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처형은 애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야? 솔직히 말해. 자기 생각이야, 어머니 생각이야?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 그야 당연히 내 생각이지. 자기 지금 무슨 생각해? 아이,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럴까? 너는 그렇게 우리가 근처로 이사 가는 게 싫으니? 서운하네. 그게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이 제가 하는 살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조건 남편만 섬기라고 하시고. 그야, 그게 맞으니까 그런 거지. 아휴,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그거 봐.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무슨 소리야. 이미 여기 집이며 그 집이며 다 계약이 끝났어. 우리는 가야 해. 그리고 그게 돈도 벌고 우리가 아들도 옆에서 보고 좋다니까. 아가, 너 애 안 낳을 거니? 그럼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하물며 남보다는 할미가 낫지 않겠어? 그리고 너는 지금 명절에 그렇게 얼굴을 구길 일이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명절에 뻥 하고 폭탄을 던져놓고 저더러 왜 얼굴을 구기냐고 하니 때려놓고 왜 아파하냐고 하는 것과 같았는데, 그때 다른 친척들도 계셔서 차마 제가 어쩌지 못할 거라고 일부러 그때를 노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할 말을 다 하자 시어머니가 더 노여워하신 것 같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게 제 진심인걸요. 그리고 그런 일은 당연히 저랑 상의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때는 남편이 제일 미웠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 침대 쓰는 것도 싫어서 방도 달리 썼죠. 그러자 남편이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부렸는데 그러라고 했네요. 지가 기분이 나빠봤자 저만 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너무 성질이 나서 친정언니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언니가 저보다 더 분개하며 야밤에 저희 집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안방문까지 잠그고 그 인간이 숨었는데 저더러 치사하답니다. 누가 할 소리를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장담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면 저에게 자기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또 확실한 게 좋아서 각서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갑자기 거들먹거리며 이딴 거 법적 효력도 없다고 몇 장이라도 써주겠다고 또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각서를 챙겨뒀어요. 그리고 이윽고 시부모님이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고 거리를 보니 시어머니 걸음으로 10분이면 저희 집에 오시겠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코앞에 사시는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동네가 좋아서 온 거라며 끝까지 우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말이 맞다는 듯 이사 온 후
한 달 넘게 잠잠했는데 네, 그럴 리가 없죠. 딱 한 달이 지나니까 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자기 병원에 가야 하니 같이 가달라. 입맛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등등 요구사항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홈쇼핑을 보시고는 일하고 있는 저에게 지금 방송 나오는 물건 네가 모바일로 주문해서 배송 오면 우리 집에 좀 가져다 줘라. 모바일로 주문하면 10,000원을 깎아준대. 10,000원이 어디니? 땡땡 쇼핑 도깨비 방망이다. 라며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심부름까지 시키셨는데 저는 홈쇼핑을 하지 않아서 앱은 물론이고 아이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짜증나서 남편한테 하라고 시켰고 그 비용은 온전히 저희가 떠안았어요. 외식도 그렇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나가면 그에 따른 모든 돈은 저희가 부담했는데 이게 솔직히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때까진 제가 저희 집의 모든 자금 관리를 다 하고 있어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확연히 늘어난 지출 금액에 고민이 많았어요. 외식도 저희 두 사람이 나가서 먹을 때는 2, 3만 원 정도면 되었는데 시부모님이랑 나가서 먹으면 1, 20만 원은 우스웠으니 이건 꼭 대책이 필요했죠. 그런데 남편은 쫌스럽게도 자기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다며 그래서 나가서 먹는 거지 라고 하며 마치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저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좋다고 자금 관리를 각자 하자고 했어요. 공동생활을 뺀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고 남편 통장을 돌려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부모님과 밖에서 먹는 돈을 남편이 부담했어요. 그러니 한두 번에 많이 당황한 눈치였는데 자기도 자기 돈 아까운 건 알았는지 언제부터인가 집밥이 최고라며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부르더군요. 뭐야? 왜 갑자기 집에서 먹지? 외식도 질리잖아. 그리고 언제는 외식값 아깝다며. 그야 그때는 내가 관리할 때고 지금은 자기가 내는데 나는 좋지. 진짜 치사하다.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외식할 때도 이럴래?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해? 어쩌다 한 번이랑 그게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애당초 일을 그렇게 안 만들어. 지금 그거 자기 말 실수한 거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일부러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아니야? 왜 갑자기 집인데 그 집밥 자기가 만들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만들어주신대? 야, 자기 진짜 이기적이구나.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시부모님한테 대접을 해야지. 뭐? 그새 물들은 거야? 왜? 남편은 하늘이니까 자기도 모시라고 하지? 진짜 이러지 말자. 이게 이럴 일이냐? 니들 뭐해? 왜 거기서 투닥거려? 아가, 우리가 집으로 와서 기분 나쁘니? 네가 외식값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길래 내가 집으로 가자고 했다. 나도 사실 그 돈 아까웠거든. 앞으로는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도 낼 겸 일주일에 3번씩은 여기서 저녁 먹는 걸로 하자. 괜찮지? 설마 싫다고 지 남편 바가지 긁진 않겠지? 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만들어 놓고 저더러 못됐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태에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다는 집밥을 대충 만들었는데요. 계란 후라이, 소세지 볶음, 구운 김 그렇게 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많이 당황하신 듯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신경 쓴 상차림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일부러 그랬다며 예의가 없다고 저를 비난했어요. 그리고는 밀키트라도 사다 놓고 하는 척이라도 하라며 전에 없던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저희 집에 발을 들이게 된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면 화장실 바닷가 세면대가 더럽다며 또 난리를 치셨어요. 저더러 청소를 하라는 거였죠. 화장실은 2개로 저는 안방 화장실 담당, 남편이 거실 화장실 담당인데 시어머니는 그딴 게 어딨냐며 저더러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쯤 되니
남편이 자기 엄마를 등에 업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 이게 신혼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이사를 오신 후 저희 부부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저 하나 기껏 놓겠다고 짠 것 같았는데 그 뒤 시어머님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살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나중엔 매일 오셨는데 사람을 어찌나 달달 볶는지 없던 화병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의 없이 혼나고 비난당하는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랑도 엄청 싸웠는데 시어머니라고 참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엄마 편을 들었고 저는 이렇게 시집살이 하면서는 못 살겠다. 이러면 나한테 전재산 주겠다고 각서 쓰지 않았냐. 따지니 남편이 한 말이 명언이었어요. 자기 엄마는 저희 집에 살지 않으니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여기서 살기래? 그냥 오며 가며 하면서 살림 가르쳐주는 건데 그게 무슨 시집살이야. 우리 엄마는 여기서 잠도 안 자잖아.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짓거렸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차피 퇴근해서 힘든 몸으로 집에 가봤자 기다리는 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라면 그 집에 잠만 자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논리라면 잠만 집에서 자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밥도 네가 밀키트 사서 해드려라 하고 다음 날부터는 친정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집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씻고 밥 먹고 조카랑 좀 놀아주다가 저녁 늦게 일산 집에 가서 잠만 잤는데 남편이 뭐라 난리를 쳤죠. 예상한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그런 건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같이 말했죠. 왜 그래? 어머니가 잠은 여기서 주무시지 않으니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잠만 여기서 자는 건데. 그러니까 별거는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거울 치료를 해주니 남편이 그런 개논리가 어딨냐며 입에 거품을 물었죠. 그래서 저도 질세라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고 내가 하면 개논리냐고 아주 잡아먹을 듯 남편한테 쏘아 붙여줬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여태 어디가 있었냐고 저더러 바람이라도 났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인간이 나더러 어디서 뭐하다 왔냐고 바람났냐고 하는데 말 좀 해달라고 스피커폰이라고 알려주니 저희 언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부, 내 말 듣고 있어? 하고 남편을 쳤더니 아주 쌍욕을 1, 2분가량 랩처럼 쏟아냈어요. 그러니 남편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터지기 일부 직전이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럼 우리 이참에 이혼이라도 하겠냐고 제가 물으니 남편이 아주 기가 막혀 했는데 돌연 갑자기 저한테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쉽게 하냐고 따지더군요. 자기가 먼저 저랑 못 살겠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도 양심이 있으면 저한테 한 짓을 생각이라도 하는 척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넘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심리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도 잠만 집에서 잘 뿐 모든 시간은 친정 언니 집에서 보냈는데요. 언니와 형부에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긴 했지만 저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이왕 한번 시작했으니 끝을 보라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모습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흔적이 저희 집에서 사라졌는데요.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쓰레기에 라면 봉투나 배달 용기들이 들어있는 걸 보아 남편이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님이 제가 집에 없으니까 저희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셨다는데 차마
당신 아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는 없던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집에서 밥 담당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지금 멀쩡히 자기 집 두고 뭐하는 짓인가 싶었고, 남편더러 자기가 졌다며 저더러 그만하라고 했다는데 남편은 꼴에 자존심이 상해 저한테 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겨먹으니까 좋냐며 또 시비를 거는데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좋냐 마냐며 시비를 거는 건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이 일이 지나가면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는 한 가지 답만 정해져 있었어요. 2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이렇게 계속 저 하나를 찾겠다고 저 못난 모자지간이 덤비면 답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갈라서자는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거냐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고,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속 건드리면서 너랑 너희 가족 발밑에 두려고 했냐 따지니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원래 그게 맞는 거라는 헛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잘난 여자도 시집을 갔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까지 듣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 그럼 그런 여자 만나서 재혼하라고 해줬네요. 그러자 자기는 얼마든지 새장가 갈 수 있다며 이혼녀 된 이후 생각은 안 하냐며 저를 뭘 모르는 여자 취급을 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혼했다고 여자가 손해보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이혼하면 여자가 훨씬 불이익을 받는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저는 더 보란 듯이 이혼해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새장가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남편이나 아들 장가 보내놓고 품에서 놓지 못해 아들 사는 동네로 이사오는 시어머니나 좋다 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 한번 당해봤으면 했는데, 저러다 남편은 시집을 왔으면 여자가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기야말 소리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저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이 살짝 주춤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지 말라며 자기가 저를 생각해 기본적인 예의와 효도를 한다면 자기도 저를 위해 시부모님을 자주 집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예의와 효도는 뭐냐고 물으니 저희 생활비로 외식도 가끔 하고 제가 퇴근 후 정성스럽게 시부모님을 위해 밥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뭐 별거 없잖아. 이만하면 쉽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 쉬운 거 너나 실컷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더불어 그냥 니네 부모님 매일 오시라고 해. 그리고 외식을 하든 네가 밥을 하든 정성스럽게 모셔라. 엄한 남의 집 자식한테 니네 부모 효도시키지 말라고. 라고 쐐기를 박아버렸는데요. 최대한 빨리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고, 그럼 네가 써준 각서대로 네 전 재산 다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거 법적 효력 없다며 콧방귀를 끼더군요. 그래서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그래, 법적 효력은 없지. 근데 이혼 소송하면 이게 증거는 된대. 자필로 썼고 지장도 찍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설마 안 알아봤겠어? 이렇게 말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모냥 빠지게 빌고 매달리고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 꼬라지를 보니 더 정이 떨어졌는데 한시라도 빨리 저 인간이랑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간다 하는 것도 싫어 제가 짐을 싸서 나갔는데
다른 분들은 왜 네가 나가냐고 하실 수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 시부모님이 살고 있으니 그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막말로 남편을 쫓아낸다고 하면 남편은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 동네에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럴 바에는 호텔에 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친정언니가 무슨 호텔이냐며 돈이 썩어나냐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잠깐이었지만 친정언니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는지 남편이 합의 이혼 서류에 신속하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자기 죽으면 자기 서울 집이며 재산들 전부 줄 테니 저더러 이혼하지 말고 자기 아들이랑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유병장수 시대에 그런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애당초 그 재산에 욕심 같은 건 없었기에 더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막말로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하겠어요. 그럼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시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그 궁리만 하고 살라고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 같은 남자랑은 더는 살기 싫었으니 저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아이도 없고 혼인 기간도 비교적 짧아 허무하리만큼 간단히 이혼이 결정되었는데요. 희비가 엇갈린 얼굴로 저랑 남편은 법원을 나섰어요. 그리고 일산집을 팔아 정확히 반반 분배해 저는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해에도 집값이 제법 올라 덕을 보긴 했어요. 그게 벌써 2년 전 일인데요. 지금은 새로운 연애도 다시 시작했고 승진도 해서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면서 제가 좋다고 1년 넘게 쫓아다닌 사람이었어요. 물론 전 남편한테 크게 대였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진 않고 있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죠. 다만 그저 저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 남자와 지금은 많이 행복한 연애를 할 생각인데요. 솔직히 결혼은 당분간은 하고 싶지 않아요. 과연 그 생각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전 남편이 했던 말과 다르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 인간은 저랑 이혼하고 그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직후 왜 이혼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몇 번 이야기해줬는데 그게 좀 그 인간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맹세코 저는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과장한 것도 없이 있는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지인들 중 여자들은 남편에게 손절하며 여자 구경도 못하는 시세가 된 것 같았는데 새장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아주 꼴 좋게 되어 제가 요즘 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자기 발로 저 같은 여자를 왜 차냐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 인간 더 배 아프라고 제 주관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일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이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열심히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와 남자들이 많은데 하루빨리 그런 사람들에게도 현실을 직시하는 마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백년해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대로였다면 다가오는 꽃피는 3월에 결혼식을 올렸을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미 지인들한테 돌릴 청첩장도 모두 제작한 상황이었고 결혼식장부터 신혼여행, 혼수용, 가정 가구들까지 모두 구입을 마친 상태였는데 이렇게 파혼하게 된 제 사연을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흔히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고 하지만 결혼 직전에 파혼이라니 그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파혼한 걸 후회하는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조상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결혼까지 가지 않고 파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은 넓고 미친년은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살면서 한두 명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앞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가족이라는 집단으로 만났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저랑 결혼까지 약속한 그 남자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더 심한 표현으로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테니 그 남자 혹은 예비 남편이라 표현할게요. 아무튼 그 남자의 배신이 저에겐 더 큰 충격과 상처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제가 아닌 자기 가족 편에 섰다는 게 지금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랑 그 남자는 한 재테크 강의에서 처음 만났어요. 둘 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뒤에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몇 번의 우연이 계속되다 보니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인연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또 아니었는데요. 그냥 관심사가 같다 보니 정보 교환 차원에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좋은 강좌나 눈여겨볼 투자처가 있으면 같이 분석해보는 등 철저하게 재테크 메이트였어요. 정말 이성적인 감정은 1도 없었는데 고백하자면 저는 이상하리만큼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이 좋았어요.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저는 정말 순수하게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용돈을 받으면 그걸 쓰기보다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 받는 걸 신기해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신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돈을 은행에만 맡겨두면 은행이 나한테 돈을 더 준다는 게 그냥 꽁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거기에 돈을 많이 맡길수록 이자를 더 준다는 것도 어린 마음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에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용돈 이외에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명절 같은 날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전부 저금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대학에 가서도 저는 좀 남달랐죠. 갓 20살이 되었다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남자친구 만들어 데이트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낭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도 있으니 저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요. 그때가 되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성에 차지 않게 되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집안 환경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셨지만 늘 재테크로 돈을 굴리셨어요. 그래서인지 늘 집에는 경제신문이나 전문 서적이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그걸 주워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경제 개념이라는 것이 잡혀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컸다고 겁도 없어졌는데 주식이나 펀드 경매까지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까먹은 돈도 당연히 있었지만 한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죠. 그렇다 보니 그런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남자랑 연애가 잘 되지 않았는데 몇 번 남자를 사귀어 보니 저는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이 다 되도록 다른 친구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빠른 친구는 애도 낳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그렇다고 혼자라 외로움을 타거나 힘들지도 않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부모님은 아니셨죠. 그러다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을까봐 점점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하셨는데 오죽 마음이 급하시면 저더러 속도 위반도 좋으니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자기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해. 아휴, 네 아빠가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니. 네가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니까 그렇잖아. 너는 이성적 호기심 같은 것도 없어. 없어. 오히려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잖아. 꼭 본능만 쫓는 동물 같아. 아휴, 아니 쟤는 누굴 닮아 저래? 너 혹시 여자 좋아하냐? 아빠,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남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너는 뭐에 관심 있는데? 돈. 나는 돈이 제일 좋지. 내가 이번에 노리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2번 유찰됐거든? 나 그거 이번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이 딱 좋아. 얘가 정말 왜 이래? 돈도 좋지만 너는 지금 남자가 더 좋아야지. 얘를 정말 어떡하면 좋아? 너는 너 좋다는 남자도 없어? 전에는 많지는 않아도 있긴 했잖아. 이젠 씨가 마른 거야. 여보, 그 말은 좀 그렇다. 얘가 어디가 어때서? 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요즘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한다며. 얘처럼 능력 있는 여자가 어딨어? 집으로 벌써 집이 2채나 있는데. 너 어디 가서 자랑 같은 거 안 하냐? 아빠, 요즘 누가 사기당하려고 그런 자랑을 해. 원래 그런 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 봐봐. 이게 문제네. 네가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있으니 남자가 안고 있는 거야. 아무튼 30 되기 전에는 어디 가서 바보 온다리로 데리고 와. 알겠어? 바보 온다리라니. 저희 엄마 아빠, 특히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대로 노처녀가 될 것만 같았는지 늘 저만 보면 남자 타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 독립을 결정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정리해서 거의 대출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 들어가 살았는데 그 아파트도 단순히 나가서 살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많은 것 같아 무리를 해서 사게 되었어요. 어차피 돈 써서 집을 사야 한다면 미래 가치가 있는 집을 사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다른 부수입이 없어져 다시 시작해야 했고 또 돈을 이리저리 신중하게 굴리느라 정말로 연애할 짬이 나지 않았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거기서 저보다 5살 많은 제 짝을 만난 거죠. 얼굴도 자주 보고 서로 관심사가 같다 보니 얘기도 잘 통했는데 어느덧 친분이라는 게 생겨 밥도 먹고 카페에서 만나 같이 공부도 하니 1년이 조금 되지 않아 전에 없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남들 보기엔 저희의 만남과 데이트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저도 그 사람도 서로의 도움으로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냈을 땐 희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했다는 그 뿌듯함이 제 두 눈에 콩깍지를 씌웠는데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이렇게 내가 내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저지만 저 사람도 돈에 대해 해박하고 해안이 있는 사람이니 함께해도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연애가 횟수로 2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둘 다 헛돈 쓰는 게 싫어서 비효율적이게 영화 보고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디저트 먹으러 카페에 가는 것보다 제가 혼자 사니 저희 집에서 데이트하는 날이 많았는데 2년 동안 저는 그 남자랑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제가 그 남자를 한심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본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해 봤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했던 건지 저는 그 남자한테 청혼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도 나이가 있다 보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그나마 저는 혼자 살아서 그게 덜 하지만 그 남자는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여자친구 없냐? 여자친구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주변에 쫓겨서 서두르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놓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거절당할까 무서워 청혼을 하려고 했다가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내서 하는 청혼이라며 살짝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살짝 의외이기도 하고 감동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타입이라면 이 남자는 좀 달랐거든요. 모험심도 있고 일단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말을 못해 청혼도 못하고 돌아가는 날이 있었다니 이 남자의 의외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어요. 하긴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 더 그랬겠죠. 그렇게 저는 콩깍지에 씌어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저희 결혼을 두 팔 벌려 대환영해 주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바라던 결혼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대접만 받았는데 앞으로 쭉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평소에는 그다지 부모님에게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뭐라고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돈에 관한 서로 간의 오픈을 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전부 다 오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비 남편인 그 남자가 먼저 자기 통장들을 모두 오픈해서 보여주는데 저도 그냥 전부 오픈했어요. 상대가 먼저 10원짜리까지 까서 보여주는데 저도 솔직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의의 집이며 주식 적금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까지도 예비 남편한테 오픈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집이 있다는 사실에 그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자주 오던 제가 살던 집이 자기는 전세나 월세쯤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다시 봤다는 듯 활짝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집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마련한 집에 남자가 들어와 사는 거냐며 제가 믿지는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당시 그 남자가 저한테 보여준 통장 내역을 보면 모은 돈이 1억 6천 정도였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자기도 자기가 모은 돈에 자신이 있었으니 저에게 청혼을 했었겠죠. 그래서 저나 그 남자나 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니 결혼 후에도 돈 문제만큼은 걱정 없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제 명의의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대신 예비 남편이 자기 돈으로 올 리모델링과 혼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 외에는 다른 돈 들어갈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저는 예비 남편인 그 남자한테
딱 한 가지는 명확하게 했어요. 절대 내 집을 공동명의로 돌려주는 일은 없다고요. 대신 우리가 열심히 살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내 집을 팔아 그 돈을 모두 새 집 사는 데 사용하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예비 남편은 고맙게도 기분 나쁜 기색도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자기가 무슨 권리로 제 집을 공동명의로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두 사람의 합의로 저희의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군요. 제가 독립을 결정하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때도 이런 기분은 몰랐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니 설레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와중 상견례 때 처음 봤던 예비 남편의 누나인 예비 신우가 제 결혼 준비를 돕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괜찮다고 좋게 거절을 했는데 예비 신우는 저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괜찮다며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돈이니 결혼 경험이 있는 자기가 나서서 결혼 준비를 돕고 싶다고 했는데 제 기분상일지 모르겠지만 예비 남편도 자기 누나가 그러는 걸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우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쉴 새 없이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제 명의의 아파트더군요. 예비 신우는 결혼하고 8년 차였는데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어차피 결혼하면 그렇게 부를 거니까. 아, 네.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 올케도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 네. 그나저나 올케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어? 정말 집에서 하나도 도와준 게 아니야? 내 동생한테 들었는데 올케 아파트 대출도 없다며. 비결이 뭐야? 나 진짜 궁금해. 그게 제가 경매 쪽을 오래전부터 공부했어요. 관심도 많고 작은 평수 빌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제 앞으로 빌라 2채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팔고 돈 보태서 샀죠. 그것도 신축이 아니라서 그 돈으로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우와, 대박. 그 아파트 내가 시세 찾아보니까 7억이 넘던데? 다행히 위치랑 상권이 좋아서. 그치,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근처에 역도 있고 대형 마트 2개에 학교도 초중고 다 있고 학군도 말해 뭐해. 올케 진짜 부러워. 부럽긴요. 저도 남들 놀 때 안 놀고 허리띠 졸라매서 산 집인걸요. 형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듯 예비 신우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가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어 그런가 아파트에 대한 꿈인지 로망인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자꾸만 보챘는데 솔직히 돈 벌어서 안 쓰고 똑똑한 투자만 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알려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우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며 입을 삐죽거렸고 그 이후부터는 태도를 바꿔 아무리 집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공동명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결혼 준비에 자기 동생 돈만 쓰냐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이유엔 마치 자기 동생이 손해보는 결혼을 하는 것처럼 구는 것 같아 저도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거기에 예비 신우의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아 여러모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의견을 내도 자기 의견을 내세운 날이 많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결혼식인데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비 남편 잠시 난처하다는 얼굴을 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자기 누나한테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저한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비 신우가 저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올케, 내가 미안해. 대성이한테 들었는데 아차 싶더라고. 나는 그냥 결혼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나중에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내 동생 돈이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꼭 필요한 돈만 쓰게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런 내 행동이 올케한테 오해를 샀나 봐. 정말 미안해. 나는 맹세코 내 동생 돈이니까 올케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생각은 없었어. 아, 네. 근데 결혼 준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사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케 의견 99% 반영하고 나는 1%만. 대성이는 돈 굴리는 건 잘해도 돈 쓰는 법은 몰라.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 남매가 거꾸로였거든. 원래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거 알지? 얘기 들어보니까 올케도 돈 벌고 불릴 줄만 알지 잘 못 쓰는 것 같던데? 예비 신우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저한테 올케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며 자기가 이번에는 나서지 않을 테니 저에게 오해를 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도 누나가 이번 일로 느낀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큰 계약이나 자기 의견이 필요할 때는 시간을 내서 같이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예비 남편의 회사가 바빠져서 예비 남편이 주말 출근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없는 시간에는 주부인 자기 누나랑 같이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건데 이게 참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이미 잡았겠다. 제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같이 다니는 날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저는 예비 신우랑 결혼 준비를 계속했는데요. 결혼 준비 중 가장 시급한 건 집 리모델링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제가 집을 비워야 했는데 예비 남편이 혼수를 해오는 만큼 버릴 것도 참 많았죠. 그리고 신혼집이고 리모델링이 처음이다 보니 조명등 하나하나까지도 제 손으로 고르고 싶었는데 예비 신우는 전에 제가 불편하다고 한 것도 있고 하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을 할 뿐 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신중하고 싶어 여기저기 견적을 내고 다녀서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작은 돈이 아닌 목돈이 나가는 일이니 신중해야 했죠. 그러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견적에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예비 신우가 자기한테 맡겨달라 했어요. 올케는 회사도 다니고 리모델링 말고도 신경 쓸 일이 많잖아. 리모델링이라는 게 내가 경험이 있어 하는데 매일 들여다보고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날림으로 안 해. 막말로 내 눈으로 못 봤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한 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원래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돈 받을 때랑 돈 받고 나서가 확 다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매일 출근 도장 찍고 일일이 관리 감독할 테니 리모델링 걱정은 안 해도 돼. 올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짠 하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혼자서 공사기간 동안. 에이, 뭐가 힘들어. 나는 아침에 우리 유진이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이후부터는 자유잖아. 그리고 원래 공사하는 동안 인부들한테 커피도 나르고 간식도 나르고 그런 거 해야 신경을 더 써주는 법이야.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알지. 그러니까 올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준비나 잘 해. 저는 그 즈음부터는 솔직히 지쳐 있었어요. 예비 신호와는 영 맞지 않는 것 같았고 이미 자세한 이야기는 리모델링 하는 업체에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예비 신호 말처럼 저는 다른 곳 준비에 더 신경 쓰고 싶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돈이 제 돈이 아닌 예비 남편 돈이라 비교적 쉽게 예비 신우한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예비 남편한테 누나한테 너무 다 의지하지 말고 맡겨놓지 말고 자기 돈이니 자기가 신경 좀 쓰고 확인해. 우리가 살 집이잖아. 라고 일러두었죠.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두 남매한테 집 리모델링을 맡겨두고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본가에 들어가 부모님과의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시집갈 딸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부모님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셨거든요. 분명 제 기억으로 제 동생을 갖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저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셨는데 시집가라고 잔소리할 때는 언제고 막상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보니 집안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좀 우울해 하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될 줄은 두 분 다 모르셨겠죠.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어떤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 집도 다른 집들과 다르게 누나가 좀 유별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결혼 후에 제가 잘 정리할 일이라고 벼르고 있었어요. 애당초 신우와 사이좋게 지내는 건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을 지켜달라 단호하게 처신할 생각이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해서 정식으로 가족이 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맡겨둔 채 다른 준비를 차근차근 끝을 냈는데요. 신혼여행 예약이며 혼수 가구들까지 모두 계약해 결혼식 일주일 전에 배송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아파트는 너무나도 조용했고 심지어 관리 사무실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보통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이웃 주민과 관리소에서 언제 끝나냐를 시작해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처음엔 예비 신호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서 그런가 생각도 했지만 저도 제 신혼집이다 보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빵집에 들러 종류별로 빵을 사서 오랜만에 집에 가봤는데 세상에나 저희 집은 제가 나온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분명 업체 소장님은 한참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관리 소장님에게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이상해서 예비 신우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나야. 무슨 일이야? 집 리모델링 말이야. 왜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 나 지금 우리 집인데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없어. 그게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중간에 일이 좀 꼬였대. 그래도 공사 기간은 맞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소리야? 자기만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지. 자기 누나 전화도 안 받아. 누나가 바빠서 그래. 주부잖아. 애랑 매형이랑 있으니까 바빠서 못 받았겠지.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결혼 날짜는 코앞이고 이제 가구랑 가전들도 차례차례 올 텐데 집에 공사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해? 당신 누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자기 말이 점점 심해진다. 일이라는 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누나가 공사기간 맞출 수 있다고 하잖아. 저는 그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예비 남편과 전화였지만 꽤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보다 제가 자기 가족을 못 믿겠다고 하며 비하하는 것 같으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게 듣기 싫더라고요. 먼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은 예비 남편의 누나였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좋지 못한 기분으로 결혼 준비를 끝냈는데 마침 결혼 준비의 마지막이었던 청첩장이 그 다음날 회사로 배달되었어요. 요즘은 촌스럽게 종이 청첩장을 주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랑 친척들 상사에게는 실물 청첩장을 들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예비 남편 몫의 분량이었는데 하필이면 싸웠을 때 청첩장이 와서 좀 곤란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또 돌려야 할 청첩장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해서 저는 화난 감정은 뒤로하고 예비 남편한테 문자를 했는데 제 문자를 받은 예비 남편이 대뜸 전화를 해서 어제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너무 냉정하게 말해 잘못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화해의 의미로 퇴근하고 모처럼 좋은 데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낭비를 싫어해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돈을 써보면 그 맛을 안다고 결혼 준비를 하며 돈을 좀 쓰다 보니 그런 것도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비 남편이 나가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자고 하자 기분 나쁜 게 언제였냐는 듯 저는 설레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갔고 마침 예비 남편과 만나 음식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바빠서 연락을 한다는 게 깜빡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괜찮으면 자기 집에 놀러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옆에 예비 남편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처럼의 데이트라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는데 집 리모델링은 또 급한 일이니 미루기가 그렇고 해서 데이트는 다음으로 미루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신우집으로 향했는데요. 그 집을 가는 내내 저는 실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달동네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조금 오바해서 자동차도 이 골목은 못 지날 것 같았는데 왜 우리가 빌라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 빌라들만 있어서 동강 거리, 조망권 이런 것도 없이 건물들이 전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언덕은 또 왜 그렇게 높은지 걸어가는 내내 힘이 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신우 빌라는 5층 건물의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매일같이 다닐 수 있나.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신우에게 치근한 감정이 생겼어요. 사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집도 그렇고 동네도 투자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왜 그렇게 사시는 건지 그때는 결혼하면 도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절로 들었죠. 그렇게 도착한 예비 신우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어요. 운동 부족인지 그거 올라왔다고 다리가 아팠는데 그러는 사이 예비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고 예비 신우가 어서 오라며 반갑게 현관문을 열어준 그 순간 저는 놀라움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닥부터 벽, 샤시에 하다못해 조명 스위치 커버까지 제가 저희 집 리모델링 할 때 사용해달라고 주문한 품목이었는데요. 아니, 이게 왜 저희 집이 아닌 예비 신우 집에 붙어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집 리모델링 할 시간에 예비 신우는 제 아이디어를 훔쳐 자기 집 리모델링을 했다는 건데 그래놓고 뻔뻔하게 자기 집에 놀러를 오라니 저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예비 신우는 마치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깔깔깔 웃으며 옳게 놀랐어? 라고 하는데 정말 성격 같아서는 뭐라고 쏘아 붙여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그도 그럴 게 도착하니까 안방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나오셨거든요.
아니 저도 모르게 온 가족이 이 좁아 터진 집에 다 모였는데 꼬라지를 보니 예비 남편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쎄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 이후에 뚜껑이 열리고 말았는데요. 울케, 지금 이게 다 뭔가 싶을 텐데 내가 설명할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집 어때? 올케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똑같지? 네, 똑같네요. 근데 이게 왜 제 아파트가 아닌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를 똑같이 하고 싶으셨던 거면 저는 상관없긴 한데 여기에 이거 하느라 저희 집 리모델링 일정을 미루신 건가요? 올케, 진정해. 난 일정 미루지 않았고 올케 집은 따로 손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우선 좀 앉자. 여기 다른 식구들도 다 있는데 식사부터 하고 천천히 얘기해.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자기야, 유진이 좀 챙겨. 대성이 너는 네 와이프 좀 챙기고. 표정 보니까 장난 아니다. 저는 순간 예비 신우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무슨 식사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거의 먹는 것도 없이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는데요. 이윽고 예비 신우는 제 눈치를 좀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날도둑 같은 집에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글쎄 저더러 10년 동안 이 낡아빠진 빌라에서 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에는 자기 딸네 가족이 10년만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 아파트가 아닌 이 집에 했다고 설명하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요? 그 집은 제 집이에요. 제 집을 제 허락도 없이 10년을 산다고요? 아우 너도 참말 매정하게 한다.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 올케. 내가 미리 말을 못한 건 미안한데 말을 못했어. 올케가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근데 잘 좀 생각해봐. 올케는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이라 애도 없지만 우리는 다르잖아.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 유진이 학교 가는데 그 아파트가 학원도 많고 학군도 좋잖아. 그것뿐이야? 요즘 애들 사이에서도 어디 사는지 엄청 중요해. 우리 애 그 집에 살면 친구도 잘 사귈 수 있고 기도 안 죽잖아. 그래서 지금 저더러 순순하게 제 집을 내놓으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집에 살면서? 왜 말이 안 돼? 올케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다 했잖아. 그냥 아파트에서 빌라로 변한 것뿐이야. 나 좀 도와줘라 올케. 올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해놓으면 제가 네 그러세요 할 줄 아셨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말은 손윗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여태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고로 위아래 존중은 기본 중에 기분이 되는 거다. 어떻게 누나가 힘들게 사는데 동생이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니? 동생이 누나를 위해 양보하는 게 맞다. 그래야 서로 우애도 지키고 좋은 거야. 저는 예비 시어머님의 양보와 우애라는 말에 더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돌아가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예비 남편도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기는 왜 가만히 있는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설마 자기도 오늘에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알았어?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해? 라며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라며 자기도 안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고 그에 다급해진 예비 신우가 아니 내가 명의를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바꿔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신혼 부부가 살기에 여기도 나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노려봤어요. 제가 미쳤게 제 집을 이딴 집이랑 바꿀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림도 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한마디 한 후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저의 파혼 선언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 거기에 예비 남편까지 놀라서 저를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꾸밀 때 제가 파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을까요? 제가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도 제가 노력해서 마련한 집을 순순하게 뺏길 만큼 멍청하지 않은데요. 그러자 예비 신우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자기 평생 소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엄마들이랑 브런치 먹는 거라는 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게 자기 소원이면 진작에 자기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모으고 대출이라도 똘똘하게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저는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자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냐며 예비 시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그냥 집안 어른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네 하고 따르면 된다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응답했죠. 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뽐새를 보니 더더욱 이 집 구석에 시집 오면 안 될 것 같네요.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요. 예비 시아버님은 기가 막힌다며 뒷목을 잡으셨어요. 뭐 말로는 혈압이 높아서 위험하시다 하는데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죠. 막말로 제가 먼저 선을 넘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는 이 말도 안 되는 집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 남자를 향해 가지고 갔던 청첩장을 꺼내 그 집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제 속이 다 뻥 하고 뚫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낡아빠진 빌라를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그 남자가 저를 붙잡겠다고 달려나왔는데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자기라고 이러고 싶었겠냐고 자기도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달라질 것이 없는걸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가족들이랑 연 끊고 나랑 살 수 있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그 남자는 그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자기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이젠 다 끝났다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 날 저에게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의 누나였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자기 딸을 생각해서 이해해 줄 수는 없냐고 자기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배려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쌍욕을 퍼부으며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아파트 있다고 유세 떤다는 등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봐도 여기서 안달이 난 사람은 제가 아니었죠. 저는 솔직히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는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이 사람들이 귀찮을 뿐이었는데 정말 그나마 있던 정도 뚝 떨어지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서 알려드렸듯 저희 결혼 준비는 제가 집이 있으니 대부분의 비용을 그 남자가 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기 집에 리모델링을 한 돈도 제 돈은 하나 없이 그 남자 돈만 들어갔는데 결혼이 엎어지자 그 남자는 자기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자기 돈을 원상복구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군요. 그걸 받고 읽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신 말도 안 되는 요구니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무시하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다면 그걸로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과 경찰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그러자 자기 본전 생각에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며 파혼을 하자고 한 제 책임이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왜 제 책임이냐고 중간에서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누나한테 가서 따지라고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어디서 누나한테 사기당하고 나한테 이러냐고. 세상 너같이 찌질한 남자랑 결혼할 뻔했던 내가 너무 소름 돋는다고 했는데요. 자기 돈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이 남자는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게 이렇게 되지 않게 중간에서 자기가 잘했어야죠. 자기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쓴 자기 누나도 아닌 저한테 와서 자기 돈을 복구해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는데 저런 인간이랑 저런 집구석이라는 걸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었어요. 특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던 그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최악의 인간이었는데 파혼은 지금 생각해도 안 하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만만한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인간한테도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스토커로 고소 및 신고를 했는데 소장을 받았는지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다 그 누나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누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생이 결혼하면 제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거고 동생 결혼이 엎어져도 다 쓰러져가는 자기 집 리모델링을 공짜로 했으니 새 집에 사는 기분일 텐데 그 아저씨가 얘기하던 남매 간의 우애는 잘 지켜진 게 아닌가 싶네요. 뭐 그 돈 모으느라 생고생한 그 남자만 개털 신세가 된 건데 제가 개털 만든 게 아니니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는데 미리 알았다면 결혼은커녕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도 맺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미리 다 알 수는 없으니 이렇게 호되게 당한 건데 앞으로는 사람 만날 때 더욱더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도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왕 짐 다 뺀 거 싹 수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도 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자보다는 제 인생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덕분에 부모님도 더 이상은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네요.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하게 제 진짜 인연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살다 이런 집단 사기꾼을 만나다니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제 인생에서 이런 어이없는 사기꾼을 또 만나는 일은 없겠죠? 부디 꼭 그러길 바라면서 제 사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어이없던 파혼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이없는 인간들 말고 정말 도움되고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거기에 끝으로 제 남은 인생 역시 돈 냄새 맡은 사기꾼 말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